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중국 제조 전투기가 신뢰성과 전투 능력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일부 항공기가 훈련 중에 기관총으로만 격추되었다고 하여 방어 능력과 내구성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국방산업은 비약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과 같은 선도 국가의 전투기와 경쟁하거나 심지어 대등한 현대 전투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는 엔진, 첨단 무기 시스템 및 전투 생존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받으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자들에게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산 전차와 전투기들이 체급이 안 맞는 상대에게 어이없이 격추당하거나 폭격당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제 방산 무기들의 신뢰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 수준과 가까워지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체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굴욕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전장에서 미국이 제공한 에미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가 기관포를 연사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90M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제47기계화 여단이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한 드론 영상을 보면 동부 도네츠크주 스테포베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 T-90M과 우크라이나의 브래들리가 근거리에서 맞닥뜨린 후 교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에미 브래들리는 적 전차를 발견하자마자 주무장인 M242 부시마스터 25 기관포 세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강 전차인 T-90M의 주포에 직격을 당하면 미 브래들리 장갑차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인지 T-90 전차와 계속 거리를 두면서도 계속해서 기관포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브래들리 전차와 러시아의 T-90M이 처음 맞닥뜨렸을 때 성공을 날린 건 러시아의 T-90M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성공은 수십 미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조차 빗나갔고 주도권을 브래들리 전차가 쥐게 됩니다. 브래들리 전차가 계속해서 기관포로 상대를 명중을 정확히 명중시킨 데 반해 러시아 T-90M은 브래들리가 기관포 78발을 쏠 때 기껏해야 한 발씩 응수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브래들리 2대가 교대로 T-90M을 상대하며 약 150발의 기관포를 쏟아부었고 미사일을 쏘자 러시아의 T-90M 전차는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 후 통제력을 잃은 러시아 T-90M은 도망가기 위해 포탑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갈피를 잡지 못하더니 결국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정말 굴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T-90M 전차는 세계 최고라며 자랑하던 카타로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 불과 10분 동안의 전투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이었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에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수십 미터 거리의 근접전에서 저렇게 못 맞출 수 있을까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안 보였으면 모를까 싶은간 브래들리 전차에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모습이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드론에 찍혔던 것입니다. 브래들리 전차의 난사가 끝나고 이후 검은 연기가 나는 T-90M 전차에서 러시아군 승무원 3명은 빠져나와 도주했지만 2명은 전사하고 1명은 포로로 붙잡혔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폭 드론을 날려 러시아 T-90M 전차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미 모습을 보고 푸틴은 격노했을 듯합니다. 푸틴은 T-90M 전차를 보며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T-90M 전차는 브래들리의 전차의 25기관포를 150발 가까이 버텨낸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전 주력 전차인 T-72T-80보다는 방어력이 우수해 보이긴 했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초반 T-90 전차를 전력화했습니다. 러시아는 T-90을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드 2 등 서방의 3.5세대 전차에 비견되는 전차다. 125활강포와 열화상 조준 장비, 자동장 전장치, 자체 방어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전차라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브래들리 장갑차를 만자 열화상 조준 장비, 자동장 전장치, 자체 방어 시스템은 왜 작동을 안 시켰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첨단 장비가 있어도 전차를 운용하는 군인들의 숙련도 낮다 보니 제대로 방어조차 못한 것입니다.
사실 체급에서 훨씬 차이가 나는 브래들리 장갑차가 당황을 해도 더 당황했을 법한데 브래들리 장갑차에 탄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아주 빠른 시간에 사격 통제 장치를 운용시켰고 계속 명중타를 날렸습니다. 즉 무기체계의 신뢰도 운용하는 군인들의 능력이 다르다 보니 러시아 군인들은 첨단 기갑 전차를 갖고도 한낱 보병 전투장갑차를 만나 이렇게 당하고만 것입니다. 일단 무게상으로도 T-90의 전투 중량은 46.5톤으로 27.2톤의 브래들리와는 체급상 비교가 안 될 뿐더러 전장에서의 목적 자체가 다른 한 차원 높은 기갑 전투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과도 같은 이번 전투의 승자는 미국이 제공한 브래들리 전차였습니다. 한마디로 체급은 상관이 없었다. 체급 차이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미국 브래들리 전차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투기들의 망신은 더합니다. 중국 전투기가 기관총을 맞고 폭발하는 장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기관총에 맞으면 전투기도 폭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고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12.77.62 기관총은 일반 전투기에는 심각한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중국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유밖에 없을 듯합니다. 사건은 지난 1월 16일 미얀마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반군 중 하나인 카친 독립군 측이 미얀마 정부군의 전투기를 자신들이 기관총으로 격추시켰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는 중국제 FTC-2000G로서 이 전투기는 사실상 제27 전투기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대당 판매 가격이 850만 달러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투기로 불립니다. 미얀마 군정은 중국으로부터 JF-17 전투기 7대 등을 구매해 운용하려고 했지만 서방 측의 대대적인 제재와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제재로 이들 전투기를 사놓고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격추된 중국제 FTC-2000G는 이들 전투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 급히 도입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미얀마 반군이 운용하는 픽업 트럭 탑재 기관총 대공 사격에 격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 반군은 지난해에도 중국제 JF-7 전투기를 M2 중기관총으로 격추한 바 있는데요. 전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투기가 12.7기관총에 격추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격추된 중국제 FTC-2000G는 중국이 미그 21을 기종 변경해서 만든 저렴한 전투기로 말만 최신형 전투기이지 픽업 트럭 탑재 기관총에도 격추될 만큼 종이장 같은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2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군사 강국인 이집트까지 36대 도입을 확정하는 등 동유럽 이외의 시장으로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FA-50에 미국 F-22 랩터 전투기에 장착한 최신형 마운트 헬멧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FA-50은 더욱더 무서운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신형 마운트 헬멧은 조종사가 전투 상황을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미국은 광활한 사막에서 맞닥뜨릴 적을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조종사 헬멧에 안경 같은 작은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핵심 정보를 표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첨단 헬멧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 개발된 미사일과 연동을 허가하지 않으며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미 국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이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이 FA-50 전투기의 개량 사업에 첨단 HMD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FA-50은 더욱더 성능이 향상되고 해외 수출길도 더욱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베트남에도 FA-50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무기의 부품을 구하지 못해 운용이 어려워지자 최근 베트남은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F-16 대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류에 힘입어 한국의 FA-50 경전투기 역시 베트남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처럼 미국과 급속히 밀착하는 이유는 중국의 위협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 역시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베트남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베트남이 미국제 전투기를 대거 도입하게 되면 이에 맞게 베트남 조종사들을
러시아산 전투기에서 서방제 전투기로 적응시킬 훈련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한국의 FA-50을 고등 훈련기와 경전투기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제 무기들이 허술한 부품과 성능 저하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사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가 매긴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에 오를 정도로 급상 중입니다. 이에 힘입어 한국 방산 베스트셀러인 한화에어로의 K9, KAI FA50, 현대로템 K, LI진엑스원 천궁의 수출 실적으로 한국 방산의 대표주자 사인방의 영업이익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 방산은 최강 미국의 핵심 부품을 도입하며 빠르게 두 나라의 기존 시장을 위협하는 중요한 방산 국가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실제 운용하게 될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50B를 직접 타보고 만족감을 표시해 와신에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T-50B는 폴란드가 도합할 FA-50과 마찬가지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T-50 고등훈련기에 바탕을 둔 기체인데요.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댕블린 공군 기지에서 폴란드 공군과 우정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산 항공기의 유럽 수출 마케팅 지원에 나선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공군 지휘관 4명을 후방석에 태우고 비행에 나섰습니다. 비행에서 폴란드 공군 제1비행단장 마치에이 트렐카 준장은 블랙이글스 3번기에 제4비행단장 그제고시 실루사즈 준장은 4번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3공군 기지단장 크지스토프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7번기에 제1비행단 부단장 피오트르 이바스코 대령은 6번기에 각각 탑승해 비행 체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공군 특수비행팀 오리게 PG-L130 항공기와 함께 날아오른 블랙이글스는 댕블린 기지 상공에서 붉은색 연기와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폴란드 국기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임무 공역에서 별도 비행에 나선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은 후방석에 탑승한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에게 국산 항공기의 성능을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50여 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훌륭했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비행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유심히 봤는데 이 항공기는 내가 비행하는 미그-29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항공기였다면서 항공기와 조종사 간의 인터페이스가 미그-29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비행하기가 매우 수월했다.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스토비에츠키 대령의 주기종인 미그-29는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로 러시아를 비롯해 옛 공산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30여 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T-50은 상대적으로 최신 항공기이기 때문에 비행 편의성이나 계기판과 조종관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뒤이어 항공기에서 내린 트렐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하다,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항공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렐카 준장이 지휘하는 제1비행단에는 국산 FA-50 항공기가 배치될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총 계약 대수 48대 중 내년 하반기부터 12대를 우선 폴란드에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렐카 준장은 미그-29 전투기뿐만 아니라 냉전시대 전폭기 임무를 수행했던 수-22 조종 경험도 갖고 있는데요. 그는 T-50은 내가 조종했던 항공기들과 전혀 달랐다면서 컴퓨터 기반 시스템과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기계적 제어가 아닌 전기 신호에 의한 제어를 의미하는데요. 옛 항공기들은 기계 구조와 유압에 의존했지만 최신 항공기들은 조종 신호를 컴퓨터가 해석해 정기적인 신호를 유압 시스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사 판단 이전에 컴퓨터가 계산해 비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종사 임무를 그만큼 줄여주게 됩니다. 트렐카 준장은 컴퓨터는 조종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T-50의 최신 장비들이 인상적이었는데 F-16과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T-50은 KAI가 미국 록히드 마틴과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인데요. KAI는 지난 6월 록히드 마틴과 전략 협약을 맺고 공동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 뒤이어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최근 방한의 한국산 경공격기 FA-50 도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방산무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사단은 폴란드 수출 물량인 FA-50의 제조 과정과 완제품, 첫 한국산 전투기 KF-21의 시제품 등을 살펴본 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1차 시업 규모는 약 40억 링깃 약 1조 원으로 내년 1분기쯤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노후 전투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으로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겸해 사용해왔던 영국산 호크기를 대체하기 위해 경전투기 18대 구매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항공기 수명을 30년으로 보는데 말레이시아가 호크 288대를 1995년 인수했던 것을 고려하면 퇴역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호크 108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야간 훈련 중 추락사고로 노후 전투기 교체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KAI 측은 말레이시아가 훈련기와 경공격기 겸하는 기종에 대한 선호도가 큰 점을 고려해 폴란드 수출 기종인 FA-50 성능 개량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후보 기종으로 FA-50과 테자스 인도산 전투기 허제 튀르키예, M346 이탈리아 알레니아 등이 경합 중인 가운데 한국산 FA-50이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FA-50의 폴란드 수출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며 말레이시아 측도 마음을 굳힌 듯하다며 최종 경합을 벌이던 이탈리아 M346은 후속 군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마이너스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는데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향후 무기 수입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와의 해상 영유권 분쟁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 1993년과 2010년 각각 K200 장갑차 111대, 1억 4,652만 달러 규모와 훈련함 2척 4억 달러 규모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바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도입 기종을 확정 지으면 시업금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 협상이 이어질 전망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전투기는 제품의 가성비가 좋고 폴란드 수출 등으로 우수성과 후속 군수 지원이 우수한 것도 시장에서 검증된 것이 FA-50의 강점이라며 말레이시아 고위 인사가 수출 계약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말레이시아와 국산 경공격기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콜롬비아와도 협상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콜롬비아는 FA-50 20대를 원하고 있다며 FA-50대당 가격은 4천만 달러 약 520억 원 수준으로 20대 계약이 확정되면 수출 규모는 1조 4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콜롬비아 공군은 A-37 경공격기 17기와 T-37 훈련기 30여 기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후화로 인해 현재 퇴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콜롬비아가 대체 기종으로 고려한 것은 F-16 전투기였지만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타격 등 여파로 예산이 부족해지자 성능과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FA-50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콜롬비아 공군이 장학생을 선발해 한국에 보내 교육을 받는 것과 티토 사울피니아 전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2016년 3월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에 탑승해 직접 비행 체험을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콜롬비아 피니아 대사는 20여 년 동안 약 8,000시간 비행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로 콜롬비아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주한 콜롬비아 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공군사령관이었는데요. 한국산 전투기를 탑승해보고 파워풀한 성능에 현재 아시아 시장에는 앞으로 180대 이상 수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이
FA50을 운용하고 있어 수출 목표를 달성하면 아시아 시장 지배력이 더 공고해질 전망으로 여기에 콜롬비아와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KAI는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남미까지 수출 전선을 확장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국 8위에 올라 있는데요.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무기 수출은 그전 5년 대비 17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 전 세계 무출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고서 통계를 보면 이번 연도 기준 한국 방산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5조 원, 영업이익은 16.4% 늘어난 5,6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방산 매출은 항공유도 31.9%, 탄약 16.5%, 화력 13.7%, 함정 13.3% 순으로 많았는데요. 4개 분야는 전체 매출에서 75.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 영업이익률은 항공유도 4.7%, 탄약 5.8%, 화력 6.8%, 함정 6.8%, 기동 4.2%, 통신전자 4.2%, 화생방 5.4% 등이었는데요. 한편 한국군 당국은 FA50을 비롯해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등을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에 방산 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을 파견한다며 해당 무관은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무기 수입을 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한국의 AS 시스템에도 며칠 전인 2월 6일 필리핀 앞바다를 넘어온 중국 측 군함이 필리핀 해양경비대를 향해 초록색 불빛을 발사합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 불빛은 강력한 레이저로서 주로 가까이 접근하는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접 방어용으로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눈을 향해 발사하는 경우엔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필리핀 해역에서 필리핀 해양경비대를 향해 레이저를 가동했고 이에 필리핀은 해병들의 시력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중국을 향해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중국의 관할 구역으로 영해를 넘어온 필리핀 경비대에게 적법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일이 생긴 세컨드 토마스 암초지대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 측 군병력과 군함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상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인근 90%를 아우르는 구단선 해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지 이내에 군함을 배치하는 등 수시로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레이저 장비이긴 하지만 군장비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과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대통령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중국과 대만 갈등의 최전선에 있기에 대만의 유사 가능성을 항상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리핀 내 미군 주둔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1만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은 바나테스 섬으로 고작 10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1951년부터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필리핀은 1992년 미군 주둔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과 상호방위를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배경엔 중국이 필리핀 해역 이내에 수십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빈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핵심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사용 권한을 미군에 양도하고 있으면서 자국의 해군력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 해군의 군함 프로그램에서 최고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톰 앤더슨 중장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내 조선소들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었다는 뜻을 밝혔고
곧이어 한국의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을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민간 상업용 선박 이외에도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여기에 탑재되는 어뢰와 음파 탐지 장비 등 다양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몇 년 전 한국의 조선사들이 회복 불능의 적자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을 때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던 이유 역시 국내 조선사들이 한국의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수많은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자주 국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초계함과 연안 경비함부터 대형 호위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수천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까지 만드는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각국의 군함과 잠수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내 군함 건조를 총괄하며 최고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앤더슨 중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한국산 특수목적 선박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미 해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추구하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사들이라 밝혔고 한미 양국 상호 간 이익이 되길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한 만큼 한미 간 군함과 잠수함에 관련된 계약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해군 군함과 선박의 기술력도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이런 미 해군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자체 생산에 오래 걸리는 미국 조선소와는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를 자랑하며 거기에 가격도 저렴한 한국의 조선소의 강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 해군이 필리핀 내 해군기지에서 사용할 군함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려는 계획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도입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이 2021년 인도되었고 2022년 6월엔 7천억 원 규모의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2,400톤의 길이는 94m에 육박하며 헬기와 드론 등 무인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형 경비함을 수주했습니다. 원래 해당 경비함은 호주산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난 2021년 인도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에 대단히 만족한 필리핀 당국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국산 경비함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측은 초계함마저 한국산으로 구매하고자 현대중공업과 계약 중인 상황으로 필리핀 바다를 지키는 핵심 군함들은 사실상 전부 한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가장 신뢰하는 전투기인 FA-50부터 해군 군함까지 전부 한국산으로 도입되자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할당받은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 기술을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필리핀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산 군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에 필리핀 군당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자국 해역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군용기를 통한 정찰 횟수를 늘리는 등 중국의 영해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에 배치된 한국산 군함과 전투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한국이 필리핀에게 FA-50 전투기 판매를 검토하자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한국산 군장비가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한국산 FA-50의 필리핀 수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우리 측 관계자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수출된 FA-50 물량은 12대이며 한국의 FA-50이 필리핀에서 대활약을 하자 필리핀 당국은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며 문의한 상태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산 방산 장비를 많이 도입한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 최전선에 한국의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할 정도로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10년 전부터 한국산 장비를 믿고 구매해왔는데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 방산 장비가 불티나게 팔리자 한국산 장비를 결정한 자신들의 선택이 들리지 않았다며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의 도입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자국 언론사인 필리핀 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공군은 자국 상공을 수호할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도입 물량은 최소 12대로 확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장비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생산한 KF-21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FA-50과 군함 도입 사업에서 쌓인 신뢰로 한국산 장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으며 KF-21의 경우 4.5세대급 성능을 갖추고 있어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데다 가장 중요한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하기에 스텔스 성능 또한 무리 없이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90년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종료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F-5 전투기들을 모두 퇴역시켰고 현재 필리핀 상공을 지키는 전투기는 FA-50이 유일합니다. 현재 KF-21 보라매가 수차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초음 속의 벽도 뚫어버리자 필리핀 입장에선 저평가된 한국산 방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보라매 2200회가량의 시험 비행이 끝나게 되는 2026년에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2027년과 2029년 내로 KF-21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 KF-21로 성사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장비의 실전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기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KF-21 보라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니 당국이 연구개발 비용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KF-21을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생산 대수가 증가해 한 대당 생산 단가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역시 소량이지만 KF-21을 도입하게 되면 도입 국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KF-21 도입을 고려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가 다양한 많은 국가들에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다고 홍보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성공한 방산 장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수출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 장비가 인정받는 상황에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은 반도체용 희귀가스 네온의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결국 바닥을 찍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네온을 국내 기업이 빠르게 국산화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된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 가격의 톤티당 가격은 최고가를 찍은 지난해 6월 290만 달러 약 37억 원보다 무려 99% 하락한 53,700달러 약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난해 12월 58만 3,900만 달러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폭리를 취하던 중국 업체들이 국내 가격보다 30% 정도 다운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바짝 엎드렸지만 한국 업체들은 한국산물 사용하겠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과 러시아산으로 상당수 충당이 되자 중국산을 대부분 배제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시작된 러 무전쟁으로 인해 네온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노린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수십 배나 크게 몰렸습니다. 이 기회에 한모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업계가 분노한 것은 자국 업체들에게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최고 55배 몰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때문입니다. 네온은 웨이퍼 반도체 먼판 위에 빛을 이용해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주재료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원료로 꼽히지만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희귀가스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수입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2분기부터 평년 대비 40배 이상 폭등한 중국산 희귀가스를 어쩔 수 없이 들여오면서 지난해 중국산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8만 100%까지 늘었습니다. 그 사이 네온 가격은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약 55배 오른 290만 달러 약 37억 7,500만 원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우러의 전쟁 발발 직후 2배의 가격으로 몰랐지만 3월 지나 우크라와 러시아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자 3월 대비 4월부터는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 업체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이기 때문에 국내 삼성이나 SK 등이 당장 다른 공급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이후부터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6월에 29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고 9월까지 240만 달러를 오르내리다가 국내 업체들이 네온가스를 국산화하고 양산을 시작한 10월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과의 1등 공신은 포스코와 TMC입니다. 양산은 2019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네온 생산물 준비해 오고 있던 와중에 수급 불균형으로 희귀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국산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두 회사는 작년 8월 말 시운전 등을 거쳐 제품 품질 평가를 마쳤고 10월부터 양산물 시작해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는 많이 부족한 양이지만 이렇게 생산된 국산 네온은 전량 삼성과 SK 등 국내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국산화로 양산이 시작되자 네온 사용량이 40%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했고 양산이 더욱 늘어나는 올해에는 이 비중을 10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워닝머트리얼즈, 솔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들도 네온 등을 일부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산 희귀가스 수입 비중을 크게 줄이자 중국 업체들은 세계 반도체 점유물 1위 국가인 한국에 소외당할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은 전량 러시아산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하면서 네온 등 희귀가스 수요 자체가 줄어 국산 가스와 러시아산만으로도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과점 행태와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한 조치 연장 등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한국 소재사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네온가스의 수급에 홍역을 치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네온에 이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논XE 가스까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논은 3차원 3D 수직구조비 낸드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의 식각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이고 식각은 노광 이후 웨이퍼에 새겨진 회로 외부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전량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TMC는 2023년 하반기까지 제조 기술을 확보한 뒤 2024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은 무회로를 통해 군사 무기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등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무기의 제작에 필요한 24나노 이상의 반도체 등은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하의 반도체 등도 국제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SJ는 또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이 루트를 확보해 반도체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 해관 총서 세관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이 공개한 해관 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집적회로 IC는 오히려 약 2.4배로 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 추가로 러시아의 반도체를 무해 수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정 반도체들의 경우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기간 튀르키예에서 이들 품목과 유사한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량은 320만 달러로 2021년 7만 9천 달러에 비해 약 40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보기관과 재무부 관리들이 튀르키예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와 국제 암시장 등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물자 조달망 단속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은 시장의 특성을 간파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9일 중국의 핵무기 연구기관인 중국 공정물리연구원 CAEP이 미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AEP는 1997년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몰랐고 CAEP가 운영하는 10개 법인에도 미국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CAEP는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 내 재판매업자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구입했습니다. 조달한 대부분의 미국산 칩은 7나노에서 14나노 크기의 첨단 고성능 제품으로 TSMC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CAEP가 구매한 첨단 제품들은 국제 암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몰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외 거래의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집행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국제현금 시장에서는 못 구하는 것이 없다 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민감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WSJ 지적했습니다. WSJ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기술 관련 품목 중 94%, 약 2,652건이 허술한 통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든 수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SJ에 따르면 대중 수출이 허가된 품목에는 국가 안보 및 무기와 관련된 반도체 항공무주 부품 인공지능 AI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보다 무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뒤로는 중국과 장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중국 반도체 제재를 위해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제조국들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